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총 3권을 했었죠. 되게 좀 두껍고 또 책 주제도 사실 좀 다루기 만만치 않은 주제들로 이루어진 책 3권을 저희가 이제 완료를 했는데, 오늘은 좀 머리도 식힐 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나쁜 거라 이런 건 아니고요. 내용도 되게 좋은 책인데 좀 그래도 보기 좀 편한 책, 전략가 잡초라는 책을 선정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자분은 이나가키 히데히로로 이제 일본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올 초에 샀던 책이 이제 요 식물학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전략가 잡초를 선택을 했고요. 이분 이제 식물 쪽으로 관련돼서 재밌어서 밤새 읽는 식물학 이야기, 싸우는 식물, 세계사를 바꾸는 13가지 식물 등 이런 책들을 계속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잡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잡초에 대한 기본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 저희가 좀 센세이션했던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개구리 얘기 있었잖아요. 냄비에서 개구리가 뜨거운 물 이렇게 될 때, 그거와 마찬가지로 잡초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우리가 전략가 잡초를 다루느냐, 그러는데 이제 포인트를 놓치기 쉬운 건데, 이 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왜 내가 요즘 그 인기가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기가 있냐 하니까, 이게 일본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주제래요. 이 자기 책이 일본 수능에 논술에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야, 책을 완전히 그냥 팔기 위해서 그냥 작심을 했네. 이 책 내용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논술에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기를 얻게 됐다. 그래서 이 책이 잘 나가고 자기가 기술을 하게 됐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포인트는 이게 논술을 준비하는 거, 이게 인류대학의 그 논술 제목으로 잡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초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잡초는 밟으면 어떻게 된다? 안 일어난다. 벌떡 일어난다. 예, 일어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그죠? 우리는 일어난다고 알고 있으니까. 밟아도 일어나는 잡초. 예. 근데 왜 안 일어나느냐?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봐야 별로 도움 될 것도 없고 에너지만 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일어나면 또 밟히니까. 그래서 밟힌 상태로 생존한다. 그래서 잡초에서 이제 그 잡초 같은 끈기 이런 이야기는, 잡초는 아무리 환경이 가혹해도 자기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씨앗을 내고 그 종족 보존을 하는데, 환경이 좋으면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할 때 항상 환경이 좋을 수만은 없죠. 그죠? 환경이 나쁠 때도 성과를 내고, 환경이 좋을 때는 성과를 더욱더 많이 내고, 이런 잡초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 쪽에서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말에서 보면은, 잡초, 여기서 이제 이 저자가 노리고 있는 게 뭐냐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학적 발견의 즐거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Think Again에도 과학자의 사고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지금 이제 잡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과학적 지식,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는 과학적 지식, 이거 굉장히 그 희열 있는 거다. 근데 이거 교과서에 없는 거 아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거다. 근데 이 교과서에 없는 걸 알라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모르면은 교과서 밖에 있는 게 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전략가 잡초를 갖다 기술하면서 식물학이라는 그 학문을 갖다가 기본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식물과 다른 게 잡초가 뭐냐 이러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저자가 노리고 있는 것은 잡초를 설명하면서 뭐 하느냐니까 식물학이라는 기본을 이야기를 해요. 식물학이라는 기본을 이야기하면서 식물의 기본하고 농작물하고 잡초가 왜 다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이 책을 쭉 전개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재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작에 보면은 잡초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가 사전에 찾아보면 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왜 가꾸지 않느냐는 거죠. 인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꾸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다시 표현하냐면 잡초는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식물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참 재밌는 게 우리 이 회사나 조직 내에도 보면은요. 잡초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도저히 저 회사 성과 내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 사장님 눈에 보기에는 야, 저 인간은 저 우리 회사에 왜 들어와가지고 쌀만 축내고 있느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잡초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 사실은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타쿠 얘기하시죠. 이 조직 내에도 보면은요 회사의 성과 내는 일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일만 계속 와서 생각하고 뭐 맨날 얘기할 때도 보면은 주변 동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이 오타쿠들, 오타쿠에 주목하라. 이들이 비록 잡초지만은 아직 그 가치가 증명되어 있지 않고 발견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그들한테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먹여 살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잡초가 아직까지는 이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아침마다 먹는 귀리죽 있잖아요, 귀리. 귀리가 옛날에 잡초였어요. 예, 잡초고 율무도 잡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잡초성을 제거하고 농작물로 만드는 거죠.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농작물화 시킨 거죠.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돼지 같은 것들도 길들여가지고 한 거죠. 식물도, 잡초도, 처음에는 잡초였지만은, 이게 바꾸면은 농작물이 되겠네? 이래가지고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벼든, 뭐 밀이든, 보리든, 시작에는 그냥 다, 잡초였습니다. 근데 맞죠. 이게 아주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키워가지고, 이제 그런 작물의 재배에 방해되는 거, 요거를 지금 현재 잡초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원시 시대에 보면은, 옛날에는 벼를 키울 때, 우리가 이제 피를 갖다가 솎아내죠. 피를 잡초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피를 솎아내는 걸 피살이라 그러는데, 선사시대 때는 피가 작물이었대요. 피가 작물이고, 벼가 잡초였다는 거예요. 세상 바뀐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벼가 이제 작물이 되고, 이제 피가 바뀐 거죠. 이게 잡초의 개념들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균질성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싹이, 뒤죽박죽, 싹이 트고 작물이 되는데 이게 어느 거는 한 달 먼저 나고 그러면 그것부터 수확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수확하고 이러면 농작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질성을 확보한 게 이제 농작물로 바뀐 거고 이 잡초는 아직도 이제 야성이라는 거는
동질성을 갖다 확보하지 않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잡초라는 게 뭐 아직까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잡초가 무궁무진하다. 잡초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진짜 혁신을 이루고 발전하려 그러면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오타쿠들을 연구소장, R&D 센터 소장으로 임명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잘 발굴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매니지먼트가 뭐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매니지먼트 이즈 루틴이라 그러거든요. 그 루틴은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동질하는 거. 동질성을 바탕으로 그 작업이 정해진 거죠. 근데 이게 뒤죽박죽하면 뭐가 됩니까? 이 동질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는다.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데서는 혁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면은 이제 관리가 안 되죠. 아웃풋이 안 나오죠. 생산성이 푹 떨어집니다. 실은 제가 꽤 오래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그 유럽 쪽, 특히 독일 쪽에서 이 잡초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사실 외국에서는 이 잡초의 중요성, 그러니까 잡초가 상당한 그 효능과 뭐 약으로서의 효능이라든지 상당히 쓸모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쑥 같은 것도 사실 쑥도 잡초죠. 예, 잡초죠. 잡초지. 예. 근데 책에 사실 나오잖아요. 쓸모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쑥떡도 좋아하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쑥이 어디서 납니까? 뚝방에서 나거든요. 예. 뚝방에서. 그래서 이 잡초의 의미를, 정의를 갖다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서 잡초의 의미는 뭐냐니까 숲에서는 잡초가 없대요. 왜냐하니까 숲은 우거진 나무가 그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잡초가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잡초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니까 인공물 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뚝방길 위에서 쑥이 자라고. 그런 것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곳에서 잡초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 잡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잡초가 이렇게 동거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환경이 아니면 잡초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잡초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엄청난 숲이 생겨나고 군락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잡초 하나 없애려고 엄청난 부지를 갖다가 그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말은 하지만 아무도 이거를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잡초가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는 굉장히 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라고 하는 게 광합성을 해야지 살아남는 건데 잡초 중에 뭐 일부 예외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잡초들이 다 키가 작거든. 그러니까 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나무들이 키 크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남보다 먼저 광합성 하는데 필요로 하는 햇빛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하나라도 빨리 자라려고 그 경쟁하는 건데 잡초가 그 경쟁은 항상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들 아무 데도 없는 그런 뭐, 예? 그 곳에서 이제 피우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나훈아의 잡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지만은. 예. 거기 보면은 가사를 내가 한번 찾아봤어. 예. 이름 모를 잡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여.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참 나훈아가 대단한 가수다. 예. 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잡초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꽤나 잘 뽑아낸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잡초 향기 있습니다. 제비꽃도 뭐 잡초고 이런데 향기 있는데 그러니까 향기가 짙은 거는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이게 향기가 아주 짙게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재배에 들어가고 바로 화장품 회사의 향수의 원료로 팔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한 그 화장품에도 쓸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잡초를 정의를 내릴 때 인간이 있는 곳에만 잡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활동과 행복과 번영을 거스르거나 방해하는 모든 식물을 잡초라고 일컫는다 하고 미국 잡초학회에서 잡초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서만 잡초가 있기 때문에 인류의 번영을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인류와 잡초와의 싸움, 영원한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잔디를 만들어 놓은 데는 계속 잡초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 집을 딱 보면 안답니다. 집을 양평에도 딱 가보면 집을 보면 아는데 2층 집 이렇게 지어놓은 집은 외지인이 지은 집이래. 양평 현지인이 지은 집은 무조건 단층이라는 거야. 그리고 벽 두께가 50cm가 넘는답니다. 무조건. 외지인이 지은 집은 35cm래요. 그 사람들은 단지를 모른다는 게 안 살아봐가지고 양평이 얼마나 추운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2층 해놓으면은 난방비 폭탄이랍니다. 한겨울에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날아가는데 원주민이 지은 집은 난방비가 그리 안 든답니다. 한 20만 원이면. 근데 끝장이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20만 원이면 끝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딱 밖에서 보기만 봐도 저건 외지인이 지은 집. 저거는 원주민이 지은 집 금방 안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지은 집은 뭐냐니까 그린필드가 착 나와 있어요. 그 잔디가 나와 있는데 현지인이 지은 집은 공구를 치놨어요. 세멘트 공구를 치놨어요. 잡초가 안 나온다는 거야. 잡초가 안 나. 잡초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잡초 중에 독한 놈은 아스팔트 아니라 공구리 속에서도 납니다. 틈이 있어야 되죠. 틈이 있어야 되는데 세멘트 바닥을 해놓으면은 잡초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고 이 집이 현지인 집인지 아닌지 양평에 집을 사러 딱 갈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바닥에 공구리를 치놨는지 공구리를 치놨으면 그 집의 벽 두께는 50c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건 현지인의 집이다. 그러면 난방비가 작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잡초가 자라질 않는다. 예, 잡초를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잡초가 굉장히 인류의 번영을 방해하는 동물이다, 식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책임이 결국 인간한테 있는 거지. 이제 전부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잡초는 이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결국은, 사람이 벼를 키우는 겁니까? 벼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겁니까? 결국은 잡초 중에서도 전략을 잘 쓴 벼나 밀, 보리 이런 잡초들은 인간이 좋아하는 형태로 우리가 진화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인간하고 싸울 것 없이 우리를 무럭무럭 잘 키워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영리한 놈들이죠. 근데 그 잡초 중에 아직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들이 즐비하게 있으니까 빨리 그 가치를 알아가지고 작물화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저는 더 현명한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말이죠. 사실은 농작물을 너무 많이 키우기 때문에 수많은 잡초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제초제를 뿌리든지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경 파괴도 하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을 해치고 있어요. 온 넓은 데를 갖다 전부 잡초 다 베내고 뭐 해가지고 벼 심고 밀 보리해서 뭐 인간이 좋아하는 거 딱 몇 개 해가지고 전 세계에 그 서식지를 다 덮어버리는 거는 인간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그 인간에게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는 너무 엔트로포몰픽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종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에콜로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물을 다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호모제니우스하냐, 헤테로제니우스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은 호모제니우스해야 된다.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마찬가지죠. 기업 문화라고 하고 뭐 기업에서 하는 일들은 호모제니우스 해야 되거든요. 그 서로 헤테로제니우스 하면은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콜로지라고 하는 것은 헤테로제니우스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호모제니우스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질성을 추구하느냐, 이질성을 추구하느냐 이러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멜론은 채소일까 과일일까? 뭐 채소일까 과일일까요? 멜론. 우선 채소와 과일에 대한 데피니션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채소는 1년 자라고 죽는 거고 예. 과일은 단연생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딸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자라지만은 매년 심는 게 더 맛이 좋아가지고 매년 심는데 멜론은 잘 모르겠네. 여기서 채소면 어떻고 과일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왜 그게 지금 수능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예, 수능에 나올지도 몰라요. 아유, 그러면 그래서 정말하네. 왜냐면 기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채소의 기준은 식용식물 가운데 1년 이내에 말라 죽는 한 해살이 초본성 식물이다. 그러니까 풀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목본성 식물, 나무에서 나는 건 과일이에요. 무조건 과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파인애플은 과일이고 이러는데 멜론은 나무가 없어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채소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과일 가게에서 판다 이게 채소 가게에서 안 팔고 그래서 이런 거 엄밀하게 그 모호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과일이냐 아니냐 초본이니까 이건 채소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토마토는 과일이냐 아니냐 우린 토마토는 채소라고 알고 있죠, 그죠? 초본이니까 그러는데 이게 재판했대잖아요, 미국에서. 이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 구분하는 재판까지 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토마토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마토 없이는 거의 못 살죠. 매번 먹는데 이게 이제 토마토 나무에서 계속 따주거든요. 계속 따주는데 근데 지금 이제 토마토는 굉장히 거칠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한여름에 토마토는 엄청나게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거의 뭐 한 90%가 물이에요. 근데 이거 안 따주면 죽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토마토 가격은 한 5kg에 5,000원, 8,000원 합니다. 왜 이거 안 따주면 죽기 때문에 계속 따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값이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다가 늦여름에 가면 토마토가 5kg에 한 5만 원 막 이렇게 갑니다.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김규일 교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집에서 장을 직접 보시는가 보네. 예, 제가 보면. 아니, 뭐 웬만한 주부들 뺨칠 정도로 지금 가격까지 다 그 제철 과일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제철 과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 대단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단호박이 나오지만은 지난 봄 같은 데는 단호박이 국산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뉴질랜드산입니다. 봄에는 되게 싸요. 단호박이. 크기도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지금은 단단한 게 오늘 샀는데 1,800원 하더라고 하나에. 자, 이제 일장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아니 뭐 이번도 내가 볼 때는 한 6시간은 갈 것 같아. 단호박 얘기까지 나왔으면은 뭐. 방금 전에 종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바나나 같은 경우에 되게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입맛에 맞고 그 키우기 편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병충해에 이제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얼마 안 있으면 바나나를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이미 단일화돼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딱 단일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 들어오면은 다 박살나는. 예. 독일의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림을 많이 했어요. 우리처럼 식목을 많이 했는데 예. 경제림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종류를 딱 4가지로 한정해서 나무를 심었어. 예. 그러니까 한번 병충해가 돌면 그냥 뭐 수만 헥타르가 그냥 동시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잡초가 꿋꿋하게 버텨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동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축 아까 얘기하셨죠. 되게 마찬가지. 취약하잖아요, 지금. 네.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두발 동물들 그 돼지 한 번 하면 그냥 수만 마리 소 무슨 또 병 돈다 그러면은 또 닭, 오리 한 몇 개 없잖아요. 예. 한 번 병 돌았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장에서 이제 마감하면서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잡초가 우리는 뭐 함부로 잡초라 그러는데 잡초가 되기 진짜 힘들다. 잡초에는 잡초성이라는 게 있는데 잡초성이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 잡초가 우리가 이 세상에는 3만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 잡초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인간의 위협이 되는 잡초는 250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만 종 중에 250종이면은 상위 한 8% 안에 들어가요. 이게 수능으로 치면은 이게 1등급. 그래서 잡초가 되기가. 지금 조금 전에 지금 2등급 이하는 잡초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에요. 이 잡초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잡초가. 잡초가 1등급이 잡초다. 1등급이 잡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잡초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일장을 마감 짓습니다. 1등급이 잡초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전하지만 1등급 빼고 나머지는 잡초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전달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한 2장의 타이틀이 뭡니까? 연약하기에 오히려 강하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잡초 같은 사람, 이러면 우리는 억수 강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가 왜 인간이 만드는 인공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거는 경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잡초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잡초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잡초는 연약한 식물이다. 연약한 식물이다. 그래서 잡초가 경쟁에 약하다. 그래서 경쟁 상황에서는 잡초는 안 산다는 거예요. 잡초는 경쟁 상황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숲에는 잡초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물이 없는 벌판, 새로 만들어 놓은 곳, 그 다음에 화산이 나가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빙하기에서 빙하가 덮인데,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다른 것들이 아무도 생기지 않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잡초를 우리가 성구식물이라고 그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않고 살아남는 전략.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문구. 예. 부전성 얘기하는 겁니까? 잡초의 기본 전략은 싸우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참나무니 이런 애들 근처에 가면은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니는 니대로 놀아라, 난 나대로 논다 라고 자기 혼자 놀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아스팔트가 되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어디 인공물이 있는데도 되고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다른 참나무가 그거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는. 그럼 어디에?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훈아 잡초 생각이 나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놀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슬그머니 CSR 이론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강인하다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강한 놈, 컴페티티브한 아이가 제일 강인한 놈이고, 두 번째, 환경이 극심할 때, 이럴 때는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놈이 강인한 놈이고, 그 다음에 환경 변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날 때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래서 선인장 같은 데는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식물이고, 뭐 참나무 같은 거는 경쟁에 강한 식물이고, 숲에서는 참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거고. 왕자죠. 예. 그 다음에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많은 인공적인 그런 곳에서는 잡초가 강하다. 민들레 같은 게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CSR 이론으로서 슬쩍 그 식물학의 기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에도 그 회사라고 다 똑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그 이론으로서 뭐 First 90 Day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스타즈라고 나와요. 스타즈.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조직이 어떤 상황이냐, 스타트업이냐, 그 다음에 턴오버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가야 될 상황이냐, 그 다음 리스트럭처링 할 때냐,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CSR 이론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사람은 자살할 뿐이죠. 그죠? 못 이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고 뾰족하게 침 만들면서 살아남고, 응? 환경이 좋을 때는 전부 다 무럭무럭 자라게 만들 때는 정말 뭐 스펙도 좋고 뭐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잘 나겠지만은 그 다음에 환경 변화가 극심한 부분에서는 적응 잘하는 사람이 인재다 이러는 거죠. 그게 CSR 이론을 갖다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러면서 슬그머니 식물의 기본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잡초는 R타입이다. R타입.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게 잡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스트레스 톨러런스 스타일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홍콩 갈 때였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 홍콩의 책납콕 공항 있잖아요. 거기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쳐가지고 비행기가 도저히 이게 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 때문에, 난 이제 그런 경우는 처음인데 엔진에서 소리가 막 나면서 바람하고 싸우다가 팍 비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타고 있었는데 둘이서 서로 누구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손을 꼭 잡았어. 야,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바들바들 떨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이제 비행기 타면서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한참 둘이서 이제 막 발발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있는 한 60 정도 돼 보이는 부인인데 코를 그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지금 나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는 막, 야, 이거 참, 우리가 참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막 진짜로 그랬거든. 그 손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코 고는 소리 들어요. 그 정도 스트레스 톨러런스가 가면 그거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려고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은 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슬그머니 식물학 기본 이론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2장에서 천이 이럽니다. 그래서 잡초가 처음 나는 거는 뭐 화산 났든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환경이 막 바뀔 때 잡초가 생기고, 그 다음에 1년생 초본이 생기고, 1년생 초본 사이에서 다년생 초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양수림, 음수림,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음수림이 남아가지고 숲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잡초는 사라진다.
이러면서 그 식물학의 기본 그 succession,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하는 거죠. 예, 그걸 갖다 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머릿말에 처음 나왔던 거예요. 교과서 밖에 있는 걸 알라 그러면은 교과서 기본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식물학에 대한 기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게 또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출제를 들어가시오. 숲의 구성 출제를 들어가면 돼. 숲이 구성되는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연약하면서도 또 강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다윈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살아남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예. 그래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환경이 변하는데 자기가 변하지 않겠다 그러면 환경을 이기겠다는 건데, 그게 환경을 이기겠다는 식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우매하냐면, 시장을 이기겠다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이런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 저러다가 결국은 돈을 다 잃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장을 이기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순간순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또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싱크 어게인 하자, 뭐 이렇게. 잡초는 끊임없이 싱크 어게인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세계중앙은행이 이 환율 개입을 안 합니다. 실제로 환율을 개입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개입한 그 나라는 전부 다 외환위기 상황을 다 맞게 되죠. 저는 그리고 정부가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모든 정책을, 시장을 이기려고 내놓는 정책은 국민에게 고통을 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잡초는 성구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초는 성구식물이다. 처음 나는 거다. 처음 나는 거다. 저는 2장에서 45페이지 마지막 부분 있죠. 예. 인간과 잡초는 만년 이상 쉬지 않고 싸워왔다. 사실 그 경쟁 관계가 오히려 이 개체의 그 생존을 계속 유지시켜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토인비가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나요? 예. 네. 그래서 뭐 청어와 그 맥이 이렇게 같이 놓고 이렇게 실어갖고 오면은 청어가 많이 살아남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 아닌가. 선의의 경쟁으로서 인간과 잡초가 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이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로 시작에 도라에몽에서 미래에 가면 제초기 같은 건 없어, 이런 얘기한 그 제초기가 없다. 예? 그 제초기, 그러니까 잡초가 없으면 인간도 없고 인간이 없으면 잡초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도라에몽에서 나오는데 뭐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한테 풀 뽑는 거 가르쳐 줄게 이랬거든. 그러니까 미래에도 잡초는, 인간이 있으면 잡초는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인간과 잡초는 영원히 같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없으면은 잡초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없으면은 막 참나무니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냥 잡초들이 땅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2장 이 45페이지에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여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존. 공존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앞부분에 그냥 이렇게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네. 일단 2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3장 들어가실까요? 3장으로 들어가죠. 네.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3장에는 이제 3장에서 이제 주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잡초는 뽑아도 또 나온다는 거야. 이 보통 뿌리채 뽑아버리면은 안 나올 낀데 이게 왜 또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여기에서 이제 개념들이 휴면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 딱딱한 씨앗, 무른 씨앗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빛을 받으면 빨간 빛을 받으면은 이게 싹트라는 신호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잡초를 뽑았는데 뽑아내면은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 있던 잡초가 발화한다는 거예요. 바로 발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뽑아내면 또 다른 잡초가 또 있던 놈이 또 나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잡초가 뽑아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초를 안 뽑으면 안 나오죠. 그죠? 지금 있는 놈이 그냥 해갖고 덮어 놨으니까, 지금은 내가 났을 때가 아니구나. 이래 생각하고 안 나오는 거죠. 나가봐야 지가 광합성 할 수도 없는 거고, 딴 놈이 이미 다 위에 놈이 버티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땅 속에 잡초 씨앗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잡초 종자은행. 하나 빼고 이게 한 10배 넘는 잡초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책 보기 전에는 잡초를 뽑으면은 없어질 건데 왜 또 나지?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내 수능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고 그래. 잡초는 왜 뽑으면 또 날까? 이러면은 이 책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잡초가 인간한테 유용한 게 하나 있네. 일자리 창출이네.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잡초를 뽑는 그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화학적으로라든지 뭐 생물학적으로 한번 딱 해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잡초는 다시는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골프장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아마 그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잡초가 유용하네. 유용하죠. 일자리 창출에 아주 꼭 필요한. 근데 뭐 잔디가 논에가 있으면 잡초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호모제니어스 한 걸 갖다 해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잔디 씨앗이 논두렁으로 가면은 그게 잡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별 씨앗이 골프장에 그린 위에 탁 떨어지면 이게 잡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을 보면서 진짜 좀 잡초가 진짜 영리하지 않나. 근데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많은 시도를 거치면서 다양한 전략을 내세운 것 같아요. 1000년 이상 싸웠다고 하니까 인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개발을 했겠습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싸울 것 같은데, 이 책 읽어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휴면이라는 개념을 내죠. 그래서 이게 휴면에서 여기서 이제 한 52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씨앗이 싹을 틔우냐 그러면은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견뎌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도 봄 같은 기온을 가진 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안 나온다는 거지, 잡초는. 왜냐하니까 그 긴 기간 동안을 추운 긴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때 따뜻해질 때가 진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경이 지나야 꽃이 싹이 튼다 이런 이야기거든.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불황 때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황 때 R&D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 LG화학에서 지금 세계적인 이 2차 배터리 회사로 성장할 때까지는 19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계속 그 2차 전지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오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오나가 있든 없든 어쨌거나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고 언젠가는 싹 틔울 날을 기대하면서 하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딘가 하면은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이 불황기에 채용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불황기 때 채용했던 인재들. 그러니까 호황기 때는 뭐 엄청나게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겠지만은 불황기 때 채용했던 인재들이 그룹을 끌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애지가 빛나는 때죠. 정주영 회장도 잡초 같은 분 아닙니까?
뭐 하여튼 정주영 회장은 잡초라고 해도 뭐 정치적으로 안전한 얘기입니다. 예. 그 삼성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반도체가 이제 삼성에 뒤졌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왜 삼성이 우리를 앞질렀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권인가 사설 봤었는데 결국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삼성도 불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볼 줄 아는 뭐 선견지명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얼마나 삼성도 사실 이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바라보고 불황기에 투자를 해서 일본을 역전을 한 거죠. 예.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인내하고 이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전략,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제가 그 3장을 읽으면서 특별하게 알았던 게 그 식물들이 전부 초록색이잖아요. 그 왜 초록색일까요? 광합성에 필요 없는 유일한 색깔입니다. 예. 초록색은 식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띄고 전부 다 반사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초록색이 되는 거죠. 그럼 식물에서 필요한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적색이라는 거예요. 적색. 그래서 적색이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는 원적외선이라는 거예요. 원적외선. 그래서 원적색. 예, 원적색. 그래서 적색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신호등은 적색은 서라는 신호인데 이 식물은 적색은 가라는 신호. 그죠? 초록색은 가라는 신호인데 이거 보면 신호등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색깔이. 그죠? 원래 옛날에는 초록불이 아니라 흰색이었는데 빨간색하고 흰색이었는데 빨간색 더 씌운 게 깨져가지고 다 흰색으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녹색 그리고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등의 역사를 보면 나오는데 또 재미있는 게 그 엽록소라고 하죠. 여기 그 광합성을 하는 게 그것도 원래 식물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원래 기생충 그러니까 외부의 세포 그 박테리아인가 그거였는데 식물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생하자라고 해서 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죠. 미토콘드리아인가? 그런 것도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 같이 공존하자. 뭐 이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예. 그 지금 거기에 바로 해당되는 기업의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애플에서 처음에는 그 앱이라는 걸 갖다가 싫어했다고. 그 외부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 자기네 그걸 가지고 앱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킹 못하게 할까를 계속 하다가 그럴 게 아니고 얘들한테 우리 소스를 줘가지고 앱을 만들게 하고 우리가 3 먹고 저거가 7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윈윈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한 것도 지금 바로 그거하고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생존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뭐 잡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식물이나 동물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모든 생명체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거부하는 걸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 거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다 잡초에서 출발한 거죠. 다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문어발식으로 뭐 리스크를 갖다 분산하기 위해서 문어발을 했던 뭘 했든지 간에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자체 내에 다 가지고 이제 있는 바람에 잡초가 가지고 있는 그 생존 근성이 오히려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 이게 덤바의 법칙을 여기도 적용한다고 생각하는데 150명 넘는 조직은 전부 분산시켜야 돼. 그래야지 이 생명력이 더 활발해지지. 안 그러면 거대한 공룡이 돼가지고 운석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일본의 대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한국의 스타트업들한테, 한국 잡초들한테 왕창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3장에서 아까 뭐 이야기했다시피 왜 잡초는 뽑아도 또 나는가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환경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